삼성의 그 높으신 분이 니네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머가 2,000명인데도 우리가 못하는 걸 니네 8명이 하겠느냐. 미국의 우수한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대기업의 좀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뒤져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판교밸리 만들고 뭐 여기저기 무슨 사이언스 팍 만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것이 NDRC가 없었다면 아마 개발하기 어려웠을 거다. 다파라고 하는 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챗 GPT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선대인 TV에서 첫 코너의 첫 순서로 홍종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새 코너는 뭐냐면요, 세상을 바꾸는 질문과 솔루션 시간이고요. 좀 한국 사회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한국 경제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서 해법이 뭐가 있는지를 뛰어난 통찰을 가진 전문가 또 교장의 시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홍정학 교수님 모셨는데요. 하여튼 홍 교수님은 잘 알고 또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K-이노베이션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나서 홍 교수님이 그러니까 실무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바를 또 학자적인 관점과 버무려서 쓴 책인데요. 일독을 권합니다. 먼저 좀 질문 던지고 싶은데요. 한국은 지금 혁신이 잘 되고 있는 국가인가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지표도 있는데 이번에 CES 있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서 이제 국가의 혁신 순위를 쭉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뭐 20몇 위까지 못 들어갔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R&D 비중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R&D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R&D 많이 하는 나라니까 이제 혁신이 잘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혁신 경쟁 뭐 순위를 매기면 항상 윗부분에 들어가 있던 국가였는데 지금 그렇게 뒤쳐져 있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동성이 있어서 혁신에 굉장히 그 최적의 그런 조합이죠. 반면에 이제 경제 구조가 대기업 위주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폐쇄적이에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폐쇄적인 구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책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개방형 혁신. 그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또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우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이 상대를 안 해줘요. 정부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다음에 과학계는 과학계대로 또 따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스타트업이 나왔다가도 그냥 그거를 상품화시키고 해서 큰 기업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소멸돼 가는 거죠. 일단 비교를 해보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저 기업들이 다 90년대에 나온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만들어져서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쭉 된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또 중국도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그냥 몇십 개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후에는 지금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안 나와요. 한국의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 이렇게 폐쇄적이단 말이죠.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데이터로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혁신이 잘 안 되냐 그러면 좋은 기업이 나오면 미국 기업들은 그 기술을 사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접근한 건 삼성이거든요. 삼성한테 와서 처음에 와서 브리핑을 해요. 근데 삼성이 그 브리핑을 받았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내가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삼성의 그 높으신 분이 니네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 뭐 8명이다 그랬더니
우리 프로그래머가 2,000명인데도 우리가 못하는 걸 니네 8명이 하겠느냐. 앤디 루빈은 항상 얘기해요. 내 돈 내고 한국에 갔는데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라서 구글의 레리 페이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대. 그래서 처음 얘기는 구글은 이제 이 휴대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네. 이제 추천서나 좀 써달라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레리 페이지가 그러지 말고 와. 그래서 와서 우리한테 좀 프레젠테이션을 해봐. 그래서 세르게이 브린은 레리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업은 그 스타트업을 전담하는 그런 임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앤디 루빈이 놀라가지고 아니 구글이 휴대폰하고 왜 관심을 갖지? 그런데 이제 45일 후에 우리가 너네 사겠다. 5천만 달러에. 그리고 너 와서 일해라. 그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완전히 캐시카우잖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고 있고 지금 앱에서 하도 돈을 많이 긁어 모으니까 이제 규제한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딥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딥마인드. 예, 네. 그 AI 만드는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구글이 한 200개 정도 샀다고 그래요. 네. 근데 구글만 이런 게 아니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은 미국의 우수한 사람들하고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좋은 기술 없어? 그러면 이제 항상 테스트해보고 과감하게 사는 거죠. 이제 삼성에서 그 당시 8명짜리 기업을 500억을 주고 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우수한 기술 기업들이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대기업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대기업 만나고 요청을 하면 대기업에서 안 만나요.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을 소통하는 임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리를 만들자 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파티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파티합시다. 그래서 파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기업들 안 만나요. 그래서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제 저녁 먹고 이러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요즘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 아니 그렇다고 왜 안 만나냐. 그게 아니라 미국처럼 우리도 이제 칵테일 파티하고 모여서 기술 얘기하고 프레젠테이션 듣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장관되고서 한 6개월 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론도 아무도 안 받아주고 제가 그래서 저 책을 냈는데 K 이노베이션. 예, 보통 이제 명절은 이제 동시대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녀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가는 데는 주로 굳이 분류하자면 중소기업에 좀 가깝죠. 커봐야 중견기업 이런 정도고.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들이 일단 필요한 뭔가가 있으면 기술 탈취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중소기업의 기술로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억지로 공동 R&D로 공동 특허로 이렇게 등록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네들한테 특허를 달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A 기업한테 하고 같이 해서 이제 초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 이 특허를 자기네들이 갖고 가서 B, C, D 기업한테도 이 특허를 풀어서 야 니네들도 이렇게 만들어봐 해놓고는 경쟁을 시켜서 단가 아니면 이제 떨어뜨리고. 대기업이 네. 그 기업에 물린다고 자기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나의 중소기업의 그 기술에 네. 의존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바게닝 파워가 약해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가격을 올릴 때 이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기술 탈취와 납품 단가 부당이나 네.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품 단가를 후려쳐야 되는데 네. 여기가 기술이 이거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미리 그걸 빼다가 경쟁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아예 실명을 말씀드리면 담배 만드는 KT&G가 이제 전자담배 사업 쪽이 이제 뛰니까 처음에 EM택이라는 회사하고 제품 개발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 EM택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개발한 특허를 가지고 다른 IT 회사들한테 니네들도 이런 거 만들어봐 해서 다 풀어버리고 실제로는 EM택은 다른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을 찾아서 제품 개발하고 막 하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네들 말 안 듣는다고 물량 배정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혁신의 유인이 생기겠냐는. 제가 장관 됐을 때 그 가장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요청한 게 그거였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기술 탈취는 용납할 수 없다. 네. 이게 있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술 혁신 기업의 그 기술을 사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 한국의 혁신은 이거는 무너질 것이다. 대학의 기술, 그러니까 대학에 있던 연구원들이 나와서 기업을 차려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뭐 6개월이나 1년 내면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이 속도를 우리나라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기술 탈취가 있으니까 우리 기술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요청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실리콘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뛰어난 기술들이 다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강점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이 미국으로 다 모이는 거죠.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정부가 바뀌어서 대기업에 좀 우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또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잘못 생각한다는 건 어떤 잘못 생각?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술 탈취를 하려고 해도 하는 거죠. 됐고. 이게 당장, 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대기업에. 그러니까 이게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당사자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한국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되든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일단 저 기업 하나 죽여서 우리 저 대기업의 수익에 이익이 되면 자기는 승진할 거니까. 이 세계적인 경쟁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꾸 뒤처지고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쫓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네.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뒤져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너무 관심이 없었고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하면 미국엔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20년 전서부터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판교밸리 만들고 뭐 여기저기 무슨 사이언스 팍 만들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전부 건물만 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각 시도에 실리콘밸리가 필요한데 장소가 없으니까 건물을 하나씩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한 200~300억씩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얘기는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나? 그럼 지금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실리콘밸리 만든다고 예산을 그렇게 지금 수천억씩 쓰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실리콘밸리하고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뭔가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검토는 없는 거죠, 우리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일하는 방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는 잔뜩 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협동적인 혁신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 창작 스튜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사실 그 인력, 그게 필요한 예술 인력들이 어떻게 모이고 이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구조들을 같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만 지어요. 창작 스튜디오라고 건물만 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연구자들, 대학의 교수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세미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칭화대학에 가서 그게 이제 충격을 좀 받았죠. 칭화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파크이라고 해서 터스 파크이라고 하게 돼 있는데 그냥 길에서 딱 가면 터스 파크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칭화 유니버시티 그 칭화대학에 지주회사가 있어요. 지주회사의 자산 규모가 얼마냐 했더니 60조쯤 된대. 그 자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12조 13조예요. 그러면은 칭화대학만 이러냐? 베이징 대학은 더 많아. 거긴 또 14조쯤 돼요. 그게 이제 그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매출 총액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서울대학 얼마인지 파악해봐. 네. 300억이에요. 그 지주회사 저 돈은 60조 원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2003년도인가
중국 정부에서 4천억을 시드머니로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쫙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지금 대학에 가보면 무슨 건물들이 저희 기업들 이름 간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펀드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대학에서 그 펀드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커졌다고 한다면 혁신 기술들이 거기서 막 나오겠죠. 이게 이제 중국은 타이밍이 잘 맞은 건데 우리는 안 맞았지만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장관일 때 무리를 해서라도 이거 하자고 그래서 대통령한테 브리핑도 하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나서 아마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새로운 예산이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R&D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R&D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로드맵 상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R&D 아닌가요? 지금? 뭐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좀 우선저기가 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R&D의 성과평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걸 봐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국방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국방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이 첨단 기술에 지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아주 혁신 기술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원천 기술은.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가 처음 시작한 것이고 국방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국방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스티브 잡스는 잘 그거를 갖다 써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아주 쓰기 좋게끔 만들어가지고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게 미국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 NDRC를 거치면서 미국의 이른바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게 사실은 달파의 전신 비슷하게 됐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무인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드론이 북한 무인기. 근데 그거를 요격을 못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드 기지에 드론이 하나 떴는데 미국에서는 전자파로 잼을 시켜가지고 걔 떨어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민간에 지금 무인기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는 자기네가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때 발주해서 고고해서 그러면 민간에서 누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것들 뽑아가지고 그때서야 그 기술을 그리고 몇 년에서 개발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국방부의 군부의 군인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만들어진 뭐 탱크, 전투기 이거 가지고 우리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무슨 과학기술이 뭐 중요하냐. 그런데 이제 당시에 MIT 대학의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바네바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독일이 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미국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독일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수한 과학자들이 전부 히틀러 휘하에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학장을 그만두고 워싱턴에 가서 원래 있던 연구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를테면 정치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독일한테 다 우리 먹힌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대통령하고 만나요.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서 이 상황이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 우수한 과학자들 많으니 전쟁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좀 저는 여러 면에서 좀 놀라는데 15분 만에 거기다 사인을 합니다. 15분 만에요? 네. 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라. 그게 만들어진 게 NDRC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군부에서 난리가 나죠. 아니 지금 탱크 만들 돈이 없는데 저 과학자들한테 왜 저런 돈을 쓰냐. 그랬는데 이제 마침 영국이 이제 자기네가 휘청거리니까 그리고 자기네 이제 지금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과학기술은 영국이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앞서 있고 미국은 한참 뒤쳐져 있었어요. 우리 과학기술을 미국에 넘겨라. 박스에 실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간신히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 잠수함한테 이제 계속 요격당할 때, 그 침몰당할 때니까 간신히 와서
그 트렁크를 들고 미국에 와서 우리 이런 과학기술을 줄 테니 우리를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미국의 이제 군인들은 아니 뭐 영국이 뭐 저기 볼 게 뭐 있겠어? 근데 이 NDRC에 이제 이분들이 딱 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부를 설득해서 저거 우리 받읍시다.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만든 게 휴대용 레이더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휴대용 레이더의 아주 핵심 기술을 영국에 넘겨준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휴대용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 그 독일의 잠수함이 당시에 대서양에서 그 군수물자들 오는 것을 다 침몰시킬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행기에서 딱 가가지고 그 레이더를 딱 키니까 독일 잠수함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것이 NDRC가 없었다면 아마 개발하기 어려웠을 거다. 거기서 이제 전황이 완전히 그렇죠. 바뀌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건데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들이 거기서 개발이 된 거죠. 미국의 군부와 미국의 과학계가 서로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고등 과학기술 뭐 연구, 뭐 다파라고 하는 네. 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미국 국방부가 굉장히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에 들어간 모든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하고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지금 많이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코딩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요즘은 다 그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원천 그 처음에 본된 데를 이렇게 보면 다파가 있어요. 다파는 거기에서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 걸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가정자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경우도 초기에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반도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미사일 하나가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정확성이 중요한 거지.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한 좋은 반도체만 만들면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되겠다. 이게 인텔을 크게 만든 거죠. 자기는 우수하지만 스타트업인데 네. 정부에서는 경쟁을 시켜서 저 큰 기업하고 당시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여기하고 경쟁 들어가는데 저기가 이제 비용은 싸지만 기술은 여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인텔 걸 막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이 미국의 혁신을 위해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기업들도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스타트업의 기술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보고 있다가 자기네가 가장 먼저 갖다 쓰는. 이게 이제 생태계를 쭉 만든 거죠. 그게 어쨌거나 NDRC의 전통에서 이어지는 거군요. 그게 이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계속 그 다파가 예산을 쓰는데 뭐 많지도 않아요. 몇 조 원 써요 그냥. 그럼 우리가 지금 1년 우리 과학기술 예산이 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미 그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그 경제학과에서도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에 좋게들 갑자기 경제학 교수들이 왜 저걸 연구하지? 국방부 연구비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챗 GPT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해외하고 해외 혁신, 특히 이제 미국의 혁신을 보니까 그 핵심은 개방형 혁신에 있더라. 네. 그리고 그 개방형 혁신은 이제 대학이든 기업이든 국방부든 바로 이렇게 오픈 플랫폼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혁신을 하더라. 그게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몇 년 만에 지금 굵직굵직한 걸 하나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비저너리죠. 미래는 이렇게 되겠다. 자기 원래 옛날서부터 화성 이런 거 좋아하니까 화성 가서 살겠다고 스페이스X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LA에 그런 클럽들이 쭉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연구하는 이렇게 돈 대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맨날 세미나하고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과학자들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2천억 가지고 로켓을 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그래서 딱 해보니까 이제 로켓을 4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2천억이 있는데 올리는데 이제 3번이 실패하죠. 3번 실패하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그때 미국 의회에 가서 내가 나사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로켓 만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지원 안 하냐고 막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또 나사한테 니네보단 더 싸게 만든다는데 왜 저거 지원 안 하냐 해서 나사의 계약을 따요. 이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회사가 계약.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스페이스X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일약 이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전기차를 하려다 보니까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태양광하고도 관계가 있네. 그래서 2014년인가요? 하여튼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2015년도에 챗GPT 오픈 AI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챗GPT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2015년에 만들어요. 테슬라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차 하다 보니까. 우리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자. 해서 오픈 AI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항공 우주의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원래는 프로그래머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테슬라를 하고 전기차를 하고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미국에 바로 열려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딱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선수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엑셀러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엑셀러레이터 중에 탑인 이 샘 엘트만하고 딱 맞은 우리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자는 구글의 일리아 서스케바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복잡해서 저도 기억하기 좀 어려운데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셋이 이제 딱 해가지고 1조 원 모으자 우리.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미국 미식축구의 쿼터백 몸값과 거의 같다 그래요. 그게 얼마인데요? 뭐 손흥민의 따따블쯤 되는 거죠. 손흥민의 따따블이 얼마지? 손흥민의 한 10배쯤 되는 거죠. 연봉이 이제 수백억이고. 그래요? 몸값이 이제 저기 뭐 이적하면 이적료가 뭐 수천억에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적인데. 네. 그래서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2019년에 영리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영리법인으로 바꾸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영리법인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냥 영리법인 하지 말자. 그래서 Capped Profit Company라고 그래서 자기네 이익은 요만큼만 내겠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죠. 캡을 씌운 거군요. 네. 그래서 Capped Profit Company. 여기까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겠는데 투자할 사람들 니네가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초기 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이익을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다들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수익을 이 정도밖에 안 낼 거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게 큰 이익은 안 날 수도 있으니 그래도 투자하려면 해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 우리 네이버도 지금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고 LG도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데 저 오픈 AI처럼 저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개방형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쫓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혁신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오늘 홍정학 교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좀 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던진 질문, 한국 경제는 혁신하고 있는가? 뭐 부족한 부분이 많죠. 정부, 대학, 또 업계 전체가 같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고 또 중요한 솔루션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좀 미진한 말씀이 있겠지만 다음에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